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죠. 저희 청취자께서도 게시판을 통해서 종종 언급하시는데요. 가꾸는 농작물을 자주 그리고 주의 깊게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정말 옛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곤 하죠. IT 기술이 접목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자동화 시설이 보편화될 거기 때문입니다. 물과 전기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영하 25도의 남극에서도 자연스럽게 채소 재배가 가능해지고요. 날씨 때문에 가슴 졸일 필요 없는 흉년도 풍년도 없는 꿈 같은 세상이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농업에 있어서도 IT 강국인 대한민국 기술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더욱 자랑스러운 부분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히 정답 맞춰주신 분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또 아포가토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등 좀 더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서양에는 이 나무에 관한 전설이 많죠.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벗은 몸을 가린 것이 바로 이 나무의 잎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잎은 동백 같고 열매는 십자 비슷하다. 열매는 모두 2개씩 나란히 달렸다. 그리고 꽃 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의 이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4세기경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가로수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수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지혜를 상징하는 나무, 꽃말이 다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올해 상반기 국내 농기계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47.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중소형 트랙터가 코로나19 반사기 효과를 보면서 올해 상반기 수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농기계 수출 실적이 올 상반기 수출액을 봤더니요, 6억 7,037만 4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7.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우리 호미가 인기 있다는 건 알았는데 농기계도 네. 이렇게
많이 찾고 있네요. 맞습니다. 어떤 네. 제품이 어느 나라로 많이 팔린 건가요? 네, 농기계 중에서도 트랙터가 전체 수출 비중의 71%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트랙터 수출은 작년에 3억 782만 7천 달러에서 올 상반기는 4억 8,986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약 60% 정도 증가했는데요. 국가별로 봤더니 트랙터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이 7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수출 규모가 5억 16만 1천 달러로 2020년 상반기 대비해서 60%가량 증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호주, 캐나다,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지역 수출도 전년 대비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야, 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트랙터를 활용하고 있다니까 참 신기한 일인데 네. 이게 그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뭐 정원을 네. 더 가꾼다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 수출 물량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코로나19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정원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소규모 농장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 트랙터보다는 중소형 트랙터가 큰 인기라고 합니다. 농기계 업계 관계자는 정원이나 소규모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트랙터를 활용해야 되는 곳이 많다면서 네. 네, 원래도 트랙터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았는데 코로나19 확산하면서 중소형 트랙터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농기계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대동 그리고 TYM 수출 실적이 상당히 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대동의 경우에는 수출 주력 모델인 60마력대 이하 중소형 트랙터에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올해 상반기 캐나다를 포함해서 북미 지역에서만 트랙터와 운반차 1,800대 정도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 8,800대 대비해서 23% 이상 증가한 규모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대동은 안정적인 국내 시장 기반과 연평균 15%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창사 이래 최초로 상반기에 6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북미, 유럽, 호주 현지에서 스포츠 마케팅이나 전시 체험쇼 그리고 딜러 대회를 통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TYM도 올해 상반기에 2,802억 원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 4,8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3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후에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있긴 한데요. 국내 농기계 업체들은 상반기에 이 수출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YM 관계자는 북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소형 트랙터로 소비 트렌드가 안착이 되면서 소형 트랙터 판매량이 갈수록 확대되고 추세하면서 시장 흐름을 봤더니 구매 패턴 그리고 선주면 물량 등을 고려했었을 때 올해 말까지도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곡물 가격 추세를 좀 보죠. 사료용 미국 옥수수는 올해 작황이 좀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곡물협회가 지난달 말에 2021년, 2022년 미국 옥수수 작황 및 곡물 시장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는데요. 웨비나는 웹과 세미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세미나를 하는 거 말하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 본격적인 옥수수 대두 수확기를 앞두고 농장 탐방 동영상을 포함해서 현지 상황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아시아 바이어들에게 미리 알리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콘벨트, 그러니까 세계 1위 옥수수 재배 지역인데요. 여기가 인디애나,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생산자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현지 작황과 수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아이오주 관계자는 현재 초반 수확기를 넘어서고 있는데 수확량이 좋고 품질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또 다른 생산자도 옥수수 알갱이가 무겁고 품질도 상당히 좋아졌다면서 옥수수 무게 등을 봤었을 때 향후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지 관계자도 역대급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현지의 작황이 매우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현장 동영상을 분석한 김학수 미국 곡물협회 서울사무소 대표는 현장의 옥수수 농장을 직접 방문한 느낌이었다면서 현지 작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올해 옥수수 품질이 매우 좋다고 예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사료업계에서는요. 수확이 마무리된 뒤에 나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신중한 입장도 있는데 매년 연말에 한국사료협회 그리고 미국의 곡물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그리고 연초 작황 보고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사료업계 관계자는 생산량과 품질이 최근에 몇 년 평균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미국의 각 주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확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농업 연수생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최근에 재무성에 보고한 2022년 예산 요구안에 보면은요, 농업 연수생에게 월급을 준 방안이 포함된 신규 친농자 육성 종합대책에 예산 236억 원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신규 친농자 육성 종합대책은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지원되는 건데요. 이 가운데 농업 연수생에게 돈을 주는 그런 지원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성은 내년부터 농업 연수생에게 월 최대 13만 엔 돈으로 138만 원 정도를 최장 2년 동안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농업 연수생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최대 312만 엔 돈으로 3,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농을 배우는 단계인 농업 연수생에게 월 일정을 지급하는 사업이 일본에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예산이 포함이 됐으니까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일단 50세 미만의 농업연수생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가구 합산 소득이 원칙적으로 600만 엔, 우선으로 6,400만 원 정도 안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되면 월급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반드시 종사해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취농 후에 월급을 받은 기간의 1.5배 또는 이제 2년 정도 포함해서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서 연간 150일 이상 그리고 합계 1,200시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것이 지원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또 농수성은 고용 취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50세 미만의 고용을 늘리는 농업법인에는 직원 교육 비용이나 임금을 보조해 주기로 하는 건데 보조 기간은 최장 5년이고요. 지원 금액은 최대 396만 원 돈으로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육농장을 설립하는 일본 농협이나 취농사업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농수성 관계자는 창농, 고용취농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해서 50세 미만의 젊은 층의 농업계 유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은 좀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기름 유출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7만 7천 리터 상당의 석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 유출되면서 LA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죽은 새, 물고기 사체가 떠밀려오면서 대형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헌팅턴 비치 해안에서 약 8km 떨어져 있는 해상의 석유 굴착 장치 속류관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거라고 하는데요. 해당 굴착 장치는 베타필드로 불리는 해저 유층 위에 1980년에 설치된 거고요. 채굴된 원유를 가공 처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기계라고 합니다. 헌팅턴 비치 관리들은 현재 해변을 모두 폐쇄했고 주민들에게 해변과 주변 공원, 습지, 산책로 등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파손된 송로관의 소유회사인 앰플리파이 에너지 관계자는 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출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기름 유출이 지난 1일 오후나 1일 오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해안 경비대에 바다 위에 기름 광택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2일 오전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47만 7천 미터가 흘러나와서 34제곱킬로미터에 퍼져 있는데요. 네. 이 헌팅턴 비치는 기름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안 곳곳에 붐이라고 불리는 대형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모래뚝을 쌓아 올렸고 추가적인 복구 작업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양생물 피해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관계자는 3일날 자신의 트위터에 바닷가에 죽어있는 새, 물고기 사체가 계속 떠밀려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지난주 첫 방송하고 나서 혹시 반응 같은 것도 좀 살펴보셨나요? 아, 네, 뭐 저 원래 하는 일이 데이터 분석이다 보니까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봤는데 놀랐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지 좀 몰라가지고요. 네. 뭐 여러 이야기도 주시고 또 반갑다고 이야기도 주시고 또 지난번 방송 때 또 농촌진흥청 대변인 분께서 댓글을 또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스마트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시설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된 스마트팜이지만 이제 시설 재배 면적이 우리나라 농지의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노지 농업에까지 스마트팜 확장되고 있고 이것이 디지털 농업으로 확대된다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확실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농업 관련 IT 뭐 그다음에 또 디지털 농업 이야기 좀 계속 이어 나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 시간에 다 못한 스마트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장의 통계까지 하나 그러니까요. 정보가 늘어났네요. 네. 네네.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 진짜 옛날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똑똑한 농장을 뜻하는 게 스마트팜인데 뭐 농작물과 가축 등을 기르는 농장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화된 농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원의 분야나 과수원 접목을 하는데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또 IoT,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스마트팜을 지하철에서 키우는 이야기 드렸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지하철에 있다 보니까 메트로팜이라고 불리는데 여러 개의 역들에서 그 안에서 정말 신선한 뭐 채소나 여러 가지를 키우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최근에 남극에서 수박을 재배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 저도 참 놀랐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10월에
컨테이너형의 남극 실내 이제 농장 쇠빙 연구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얼음을 뚫고 네. 가는 연구선이죠. 그 연구선인 아라운호에다가 실내 농장을 싣고 남극 세종과학기지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1월에 현재 도착을 했는데요. 그렇게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거에 2010년에도 비슷한 걸 보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잎채소만 재배가 가능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열매 채소까지 그렇네요. 재배가 가능한 식물 공장이 간 것이죠. 예. 실제로 이제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실내에서 비행기로 이런 과일이나 이런 걸 이렇게 날라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이제 운송 수단이 없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신선한 이런 과일이나 야채를 먹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이렇게 세종과학기지에 이 식물 공장이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실체 이제 설치되자마자 뭐 고추, 토마토, 오이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드디어 올해 9월에 실내에서 수박 수확까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날 잔치였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집 떠나서 연구하시는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먹고 그럼요. 싶은 거 진짜 생생한 채소를 먹을 수 네. 있다는 거 신기합니다. 야, 우리가 기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또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게 그 영하 25도의 남극인데 직접 호박과 또 수박뿐만 아니라 또 호박도 재배를 하는데 성공했다고 네.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게요. 남극에 이런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잎채소, 열매채소 동시에 수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남극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29개 국가가 83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햇빛 대신에 우리가 LED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빛. 이제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서 식물을 키우는데 이게 이제 똑똑한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빛의 주기 그리고 세기를 농작물의 종류나 아니면은 생육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특정 그 채소나 이제 과일이 자라나는 패턴에 따라서 이제 빛을 다 다르게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맞춰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햇빛 같은 경우에는 각 어떤 과실의 종류에 따라서 맞춤으로 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한 공간에 빛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야.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추를 키우는 용에 따로 빛이 있고 이쪽에서는 수박을 키우는 용에 빛이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가 뜨고 지는 게 맞춤형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실내 농장 내부의 재배 환경과 생육 상황을 또 영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지 대원들이 이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돕고 있고 이거 이제 가장 큰 효과는 어떻게 보면 대원들이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서 기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특히나 이제 장기간 고립된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푸른 농작물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 역시도 그렇겠어요.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지하철역에서도 키우는데 뭐 네. 어디서든 안 되겠었지만 남극까지 될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네요.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스마트팜도 있겠어요. 남극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나라 기술로 지금 사막에서도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쪽에 참 여러 도움을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한 국내 스타트업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형태예요. 외부에 차단된 컨테이너 안에다가 작은 농장을 꾸리고 그다음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내부에 자동화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씨만 뿌리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컨셉인 거죠. 물과 전기만 있다면 어디서든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실증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나 이런 중동 주요 지역에 이런 스마트폼을 공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최대 40도 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록빛 어떤 과체들을 만들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이제 초록빛 농장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안에서 뭐 샐러드용 잎채소, 허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종이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미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넓으면 참 좋겠지만 노지나 이런 좁은 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내 기술의 또 특징 중에 하나 이게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넓은 땅이 아니라 마치 아파트 같은 형태로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는 참 우리나라가 또 아파트 기술도 좋은데 그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팜도 이렇게 계단형으로 네. 수직 공장이라고 그러죠. 이야.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스마트 시티 분야의 최고 혁신상을 또 받기도 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한 100배 정도 늘 수 있고 이제 더 의미 있는 건 물 사용량을 98%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적인 특히나 최근에 이런 물에 대한 또 그 귀중함이 있는 상황에서 물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중동 사람들은 자기들 식량 자급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다는 거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열악한 기후 환경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요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선 채소나 과일을 유럽산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류길이 옛날보다 좀 막혀 있는 거예요. 수출이나 수입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이 식량 안보 차원까지 이제 느끼면서 이런 스마트팜을 무조건 외국에서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이나 여러 곳들에서 스마트팜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이제 중동에 가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계약이 MOU만 맺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단계가 많이 못 간 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미국식 방식은 아주 넓은 부지에 뭐 수천억 수조원 규모의 그러니까 아주 대형 규모의 장비로 스마트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빠른 전략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그런 남극에 보냈었던 것처럼 작은 공간에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많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이미 아부다비에서 이런 실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제 거기서 나오는 채소나 아니면 로메인 상추나 샐러드형 잎채소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그렇게 재배된 채소가 현지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맞아요. 한번 또 먹어봐야 그러니까요. 또 감이 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부다비의 고급 식자재 마트에서요. 상추가 한 100g에 5,000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뭐 6, 7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자국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선 채소다. 이건 아주 이제 로컬이니까. 놀라운, 예.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내에 중동에서만 1조 매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아주 포부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헛된 꿈은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또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동의 스마트팜 시장을 전체 3조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꿈 같은 얘기가 진짜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집에서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네. 있다는 얘기를 엊그제 했었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이 조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보니까 이제 홈 가드닝이라고 그러죠. 네. 집에서 즐기는 원예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예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돕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 시장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싹 채소를 이제 2주, 뭐 잎채소를 4주면 자라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 재배기가 빛과 온도, 바람 등을 최적화해서 각종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가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가전 제품이 아주 작은 것은 전자레인지만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큰 것은 대형 냉장고 사이즈만큼 다양한 네.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한 전자레인지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우리 국내 대형 가정에서도 이런 냉장고 사이즈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 한 가족이 먹기에 네, 충분하겠네요. 충분하죠. 네, 예. 실제로 또 이제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또 그러면은 우리가 모종 같은 게 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모종도 월 정액제로 이제 마치 우리가 렌탈하듯이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모종도 주고 구독 관리도 서비스처럼. 해주고 네. 구독 서비스까지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존재합니다. 예. 참 처음 도전할 때는 지나친 관심이나 무관심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또 생겨나고 있네요. IT 브리핑 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지금 서울과 중부지방, 경북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비 내리는 지역이 늘어났는데요.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내리는 지역은 선선한데 비 내리지 않는 호남 지역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면 서울은 22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전은 27도, 대구는 26도, 호남 지역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낮에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주말까지 이어지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75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100여 명 가까이 줄었고요. 지난주 화요일보다는 7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다만 언제나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후반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오늘 내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는데 오늘 확진자는 어제보다 크게 늘어서 1,900명대에서 2,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아직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이 몇 명에게 재전파하는지를 수치화한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489명으로 이 전주보다 460여 명 정도 증가했고 또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도 19%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더라도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2주간의 거리두기 시행 이후 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에는 속도가 좀 붙고 있다고요? 네,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오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진들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큰 이익을 얻도록 설계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특히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 파일 속의 특혜와 로비 정황을 일일이 추궁하고 있는데요. SBS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관계자는 대주주 언론인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이 4억 원을 수표로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 흔적이 남는 수표가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 씨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녹취록에 나온 대로 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인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경위, 그리고 김만배 씨가 거액의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충돌이 이어졌다고요? 네,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 모두 12개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거의 모든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붙이면서 여당은 국정감사가 정쟁판이냐며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 고성만 주고받던 국토부 국정감사는 정회만 3차례 반복을 했고 또 오후 국방부 국정감사는 오후 늦게까지 아예 열리지도 못했었습니다. 당초 손팻말을 붙여가지 않기로 합의하고 열렸던 국회 교육위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안 붙이는 대신 이 특검 수용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가까스로 재개된 법무부,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특검을 요구했고요. 이 반면 여당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이 화천대유가 50억 원을 준 명단엔 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네.
국감장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나오기도 했죠. 네, 문어발 확장과 플랫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과 야놀자 배보찬 대표가 어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진출하지 않고 이미 하던 사업도 철수하겠다라며 몸을 낮췄고요. 배보찬 대표도 수수료와 광고비 논란은 물론 숙박업소 237개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인앱 결제를 강제를 금지한 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는 다소 신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규제의 영향과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미국처럼 빅테크 기업에 강하게 대응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이 공개돼서 관심을 좀 끌었어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17차례에 걸쳐서 총 1억 37만 1,006원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갈비집에서 쓴 26만 원이 있고요. 이 발 마사지 숍에서 쓴 9만 원도 있었습니다. 또 홈쇼핑, 휴게소, 마트 등에서도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자금을 썼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이 속도 위반 과태료 8만 원 등을 대납하거나 윤미향 의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이 정대협 모금 25만 원이 사용됐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면서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서 이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고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개인 자금에서 나간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동생이 조세 회피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1980년대 5공화국 당시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가 20년 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진 곳은 남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사모아인데요.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유럽연합이 지정한 조세 회피처입니다. 뉴스타파는 그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이 조세회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에서 유출된 문건 1,19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 전경환 씨가 지난 2001년 이 필리핀 국적의 인물과 함께 트라이포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최소 3개 이상의 은행 계좌도 개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설립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경환 씨는 50 당시 새마을운동협회 중앙회장을 지내며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가 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고요. 또 그동안 전두환 비자금이 동생 전경환 씨를 통해 숨겨졌다라는 의혹은 무성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전두환 씨 측은 검찰이 엉터리 조사를 했겠냐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이 직원을 폭행해서 무리를 빚고 있어요. 네, 전국에 9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이 피해를 당한 직원이 동료들과의 대화방에서 연장 근무와 출장이 너무 많다,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지난 2월 회사를 나온 이 직원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고요. 또 이 직원을 포함한 퇴직자 6명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지난 5월 이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이 노래주점을 관리하는 업무 특성상 지시에 따라 수시로 연장 근무나 야근을 했는데 모두 합쳐 9억 원이 넘는 야근 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직원을 때린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뒤통수 한 대 때린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본인 욕도 하고 또 회사 욕도 하고 화가 안 나겠나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모든 임금을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노동부 조사 결과에 지급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 정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은평구 부동산 중개업자 살인 사건 범행 동기가 드러났군요. 네, 30대 남성이 50대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동기가 오리무중이었는데, 근데 동기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터넷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하며 강제 퇴장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모친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낸 뒤에 만나서 무참히 살해한 것인데요. 여성 BJ들을 상대로 한 이 사람의 스토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